나무에 깊게 파인 단어 하나를 보았습니다. 크로아토안. 그곳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587년 117명의 영국인 정착민이 북아메리카 로어노크에 버려지듯 남겨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1590년 8월 18일 총독 존 화이트가 마침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너진 시체 더미도 불길에 휩싸인 폐허도 끔찍한 학살의 흔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모래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착지 입구 기둥을 살폈습니다.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십자가 표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증발해버린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기록의 이면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현상이 아닙니다. 식민지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벌어진 지극히 인간적이고 잔혹한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 영국은 대체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감행해야만 했을까요? 16세기 후반 영국은 거대한 스페인과 목숨을 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스페인 선박을 노릴 전쟁기지, 금과 은을 찾기 위한 탐사, 그리고 태평양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 개척이 목적이었습니다. 정치와 군사, 경제를 모두 움켜쥐려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로어노크는 바로 그 끝없는 야심의 실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1585년의 첫 정착은 사실상 군사전초기지였습니다. 보급선은 끊어졌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기대면서도 동시에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원주민 지도자를 살해하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애초에 평화로운 땅에 세워진 식민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1587년 영국은 다시 한번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이밉니다. 이번에는 초월된 군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민간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지는 이곳 노어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더 북쪽 수로가 깊고 원주민들과 우호적인 체서피크만의 시티 오브롤리를 향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이전에 남겨둔 병사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로어노크에 들렀을 뿐입니다. 그것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항해를 책임지던 선장 시몬 페르난데스는 돌연 변덕을 부렸습니다. 여름이 너무 늦었다며 사람들을 다시 배에 태우는 것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정착민들은 낯설고 척박한 땅에 강제로 묶여버렸습니다. 이 배신에 가까운 결전이 바로 로어노크 미스터리를 만든 핵심 전환점입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8월 18일 총독의 손녀인 버지니아 대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탄생은 곧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식량과 보급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이전 정착민들이 망쳐놓은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정착민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총독 존 화이트에게 직접 영국으로 돌아가 당장 지원을 요청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화이트는 가족을 두고 떠나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8월 27일 그는 결국 출항하는 배에 오릅니다. 식민지에는 그의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버지니아 대어를 포함해 117명의 목숨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총독은 핏줄을 버려두고 3년이나 돌아오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두가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대서양은 전쟁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한 배가 바다를 통째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민간 선박의 운항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총독 화이트가 시도한 몇 차례의 보급선 출항은 프랑스 해적과의 충돌로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대서양을 건너 로어노크에 발을 디딘 것은 159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지도자 없이 무려 3번의 혹독한 겨울과 3번의 잔인한 여름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고립된 식민지, 정착민들의 처절한 사태였습니다. 1590년 8월 18일 총독 화이트는 마침내 섬에 상륙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손녀 버지니아 대어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언덕 밑껍질이 벗겨진 나무에서 처음으로 시아루라는 3글자를 발견합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정착지 입구 기둥에는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낙서가 아닙니다. 화이트와 정착민들은 미리 생존을 위한 굳은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목적지를 눈에 띄는 나무나 문기둥에 새기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강제로 쫓겨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 상황이라면 그 글자 위에 십자가를 추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둥 어디에도 십자가 표시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습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 스스로 떠났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을의 상태였습니다. 정착지는 무자비한 습격으로 난장판이 되거나 불타버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집들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과 낙 덩어리들만이 무성한 잡초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땅에 숨겨두었던 상자들은 이미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대중문화는 이것을 끔찍한 저주나 흑마술의 암호처럼 소비하며 진실을 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훨씬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크로아토아는 당시 우호적이었던 원주민의 이름이자 오늘날 헤터러스 섬이라 불리는 장소를 가리키는 정확한 저표였습니다. 존 화이트 총독은 이 글자를 보고 그들이 안전한 크로아토안으로 이동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친형 선녀님 안테오라는 원주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어노크 정착민들은 그 원주민 공동체와 비교적 우호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도마줄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가장 유명한 단서는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저주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정착민들이 남긴 절박한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로어노크 사건이 오늘날까지 미제로 남은 이유는 단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화이트 총독이 그 마지막 단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의 담마저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코앞에 있는 크로아토안으로 향하지 못한 채 결국 영국으로 비참하게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널리 퍼진 가설은 단연 학살설입니다. 정착민 전원이 원주민이나 스페인 군대에게 몰살당했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후대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 포워탄 부족으로부터 예전 영국인들이 싸우다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체서피크 지역 어디에서도 무덤이나 전투의 고고학적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매력적인 또 다른 가설은 스페인 공격설입니다. 당시 영국과 스페인은 피 튀기는 전쟁 중이었고 서로를 향한 적의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스페인 측은 영국 식민지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588년 스페인 선장 비센테 곤살레스가 섬 외곽 지역을 이 잡듯 수색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국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존 화이트가 돌아왔을 때도 막강한 스페인 군대의 습격을 받았다는 확실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스페인 군대가 그들을 쓸어버렸다는 것은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현재 역사학계에서 학살설을 강력한 주류 이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자연의 분노는 어땠을까요? 과학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단서를 하나 던져줍니다. 1998년의 나이테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87년부터 3년간은 무려 8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뭄은 식민지 사람들만 굶겨 죽인 게 아닙니다. 식량을 구하려 했던 원주민, 공동체의 숨통마저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굶어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 총독이 돌아왔을 때 집단 매장의 흔적이나 무덤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기근과 질병은 식민지를 무너뜨린 끔찍한 배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인 살인마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쫓아낸 강렬한 압박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유력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남쪽 헤터러스가 아니라 북쪽이나 서쪽 매력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입니다. 화이트 총독의 지도에는 훗날 종이 패치로 교묘하게 가려진 요새 모양의 기호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내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6세기 말 영국계 유물들이 내륙의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골이나 건물터, 완전한 마을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들이
로어노크 사람들의 것이라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신중하고 날카로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착민들은 살기 위해 단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도망쳤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거대한 진실의 조각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정착지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동한 겁니다. 기근과 고립 속에서 그들이 닿을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한 목적지, 바로 자신들이 기둥에 직접 새겨둔 이름 크로아토안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대장간 철비늘 조각은 정착민들이 그곳에 머물며 철을 재가공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기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대륙 어딘가로 흩어졌고 원주민들과 섞였으며 단지 역사의 기록에서만 지워졌을 뿐입니다. 나무에 남겨진 크로아토아는 공포의 암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았고 살아서 이동했다는 가장 처절하고 인간적인 마지막 생존의 메시지였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추적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